저는 40대 여성으로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슬하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고 아들은 중학교, 딸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사실 저희 시댁이 좀 재력이 남다른 편입니다. 무슨 시댁 자랑을 하고 싶어서 꺼낸 말은 아닙니다. 시어머니께서 젊은 시절부터 운영한 김치 가게가 점점 장사가 잘 되면서 사업으로 확장이 된 케이스입니다. 돈 걱정 없는 데다 저와 남편의 금슬도 각별한 편이고 아이들도 크게 속썩이는 일 없이 무탈하게 학교를 잘 다녀서 저의 친정엄마는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죠. 숙희 네가 시댁복은 아주 타고났다. 가진 거 많은 시댁이면 또 그만큼 유세를 부려서 시집살이를 시킨다는데 너희 시댁은 그런 것도 없잖니? 저희 시어머니가 뭘 과시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그렇게 잘 나가는 사업가가 명품 하나 없이 그리 소탈하게 다니시는 거 보면 참 신기하더라. 원체 그런데 별 관심이 없으세요. 네가 쇼핑하거나 옷 사는 것도 싫어하셔? 그건 또 아니에요. 저랑 우리 혜경이 선물은 매일 백화점에서 사주시니까요. 여자들은 예쁜 거 입고 예쁜 거 하고 다녀야 한다면서. 그러면서 본인은 쇼핑을 잘 안 하시니? 아예 안 하시는 건 아닌데 뭐 한 가지를 사면 오래 쓰시는 편이죠. 보면 되려 명품이니 이런 건 네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더구나. 맞아요. 아버님은 옷도 좋아하시고 신발이며 시계도 좋아하세요. 너의 시아버지 요즘도 그냥 집에서 쉬시니? 아무것도 안 하고? 요즘은 시어머니 하시는 김치공장 고문직함 맡으셔서 매일 출근하세요. 말하다 보니 정말 보기 좋은 사람은 네 시아버지구나. 학벌만 서울대 나왔다 뿐이지 평생 변변한 직장 하나 없이 집에서 룸펜으로 살아도 그리 대우를 받으며 사시는 거 보면. 시어머님이 그런 걸로 잔소리를 잘 안 하세요. 남편이 집구석에서 빈둥거리며 놀고 있는 것만큼 보기 싫고 여자들이 참기 힘든 일이 없는데 네 시어머니는 특이하시구나. 글쎄요. 뭐 하도 평생 사셔서 그러려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시댁에서 경제력을 쥐고 있는 분은 시어머니십니다. 젊어서부터 생업 전선에 나가 돈을 버신 분은 시어머니시라고 하더라고요. 네 시아버지 처음 만나 결혼식 할 때만 해도 다들 나에게 시집 잘 간다고 부러운 소리들을 했단다. 아버님께서 젊어서 훤칠하고 미남이셨죠? 그래. 허우대 멀끔하니 잘생기고 그 당시만 해도 서울대 출신이다 하면 다들 우러러 보는 시대였으니까. 어머님, 요즘도 서울대 나왔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엔 더 심했다 그 말이지. 서울대 나온 잘생긴 남자, 그것도 대기업 다니는 사람에게 겨우 여상 나온 내가 시집을 갔으니 질투들을 많이 했다. 아버님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그때는 좋았지. 아는 내 친정오빠와 절친한 사이였는데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다가 나하고 눈이 맞았던 거고. 시할머니가 그렇게 결혼 반대를 하셨다면서요. 그랬었다. 며느리로 내가 성에 안 차셨던 게지. 당신 아들처럼 학벌이 좋길 한가, 그렇다고 친정이 부자길 한가, 이도 저도 아니고 볼 거 없는 여상 출신 며느리라고 아주 노발대발 하셨단다. 시할머니도 참 어머님 같은 여자가 세상에 어딨다고요. 그렇게나 서슬퍼런 시어머니셨는데 내가 시집 와 3년 만에 바로 꼬리를 내리시더구나. 어떤 계기로요, 어머니? 대충 예상 가지 않니? 네 시아버지 나랑 결혼하자마자 다니던 회사에 용감하게 사표를 던지더구나. 그 서울대 졸업하고 바로 입사했다는 대기업 말이죠? 그래. 뭐 회사 생활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일만 잔뜩 시키면서 멍청한 상사들 비위 맞추기 싫다고 말이다. 그거 다 대한민국, 아니 어떻게 보면 전 세계 회사원들이 다 똑같이 공감하는 일인데요, 어머니?
네 시아버지, 너도 이제는 알겠지만 공부머리는 비상할지 몰라도 사회성이라고는 없는 사람이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나 사람 상대하는 머리는 모자란 사람이야. 어머니 아버님에 관해 그런 말씀 막 하셔도 되는 거예요? 나이 70 넘어 내가 그런 말 못할 게 뭐니. 게다가 시집와서 평생 남편이며 시어른이며 시동생까지 먹여 살렸는데 내가 그 정도 말도 무서워 못할까? 회사 생활에 적응 못하고 한 달을 못 채우고 그만둬버리는 시아버지셨다고 합니다. 여보, 오늘 첫 출근인데 왜 벌써 들어와요? 첫 느낌에 너무 아니다 싶더라. 아니다 싶은 곳에 계속 말뚝 박아봐야 시간 낭비잖아. 아니, 아니다 기다 싶은 게 어찌 하루 만에 그리 감이 탁탁 온다고요. 뭐 여러 번 다녀봐야 그런 걸 알아? 회사 분위기며 사람들이며 업무며 하루면 다 파악 완료야 나는. 처음엔 아니다 싶다가도 다니다 보면 일도 적응되고 사람들도 친해지고 그러는 거죠. 참 고작 여상 나와 김치 장사나 하고 있는 예편네가 뭘 안다고 남편에게 훈계질이야. 내가 똑똑해서 훈계질하는 게 아니라요. 옆에서 보기에 당신 하는 양이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남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서울대 나온 양반이 왜 불편한 걸 조금 참지 못하는 성미 때문에 그 손해를 보냐고요 매번. 나한테 맞는 회사,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상사가 있는 곳으로 간다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밥벌이 중에 나한테 100% 딱 맞춰주는 곳이 있답디까 어디? 최소한 존경할 수 있는 상사가 있어야 한다고. 여보, 세상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그리 나쁜 사람도 마냥 착하기만 한 사람도 없다고요. 나이 30 넘어 여태 그걸 몰라요. 이 여자가 정말 보자보자니까. 남편을 어디 보자기 핫바지로 하나. 겨우 회사 몇 번 관둔 거 가지고 날 이런 멍충이 취급이야? 내가 왜 당신을 멍충이 취급해요? 그냥 답답해서 그러죠. 당신 하는 양 보면. 조금만 기다려. 멀쩡한 직장 잡아서 다시 들어가면 되니까. 학벌과 스펙이 좋은 시아버지였기에 취직은 매번 잘 되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어느 회사에서도 단 한 계절 이상을 버티지 못한다는 게 함정이었죠. 이번 회사는 좀 다닌다 싶더니 또 사표를 냈다고요? 나도 이번 회사는 이를 악물고 다녀보려고 했어. 그런데 차 팀장이라는 그 개자식이 야비한 술수를 쓰면서 내가 하지도 않는 실수를 나한테 뒤집어 씌우잖아. 그럼 그 차 팀장 때문에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되도 않는 야비한 자식이 날 바보 취급해서 그런 짓을 하는데 팀장님 하며 그 자식 비위를 맞추라는 거야? 당장은 짜증나고 억울해도 그럼 그래야죠. 어째요? 당신은 내가 그리 벨도 없고 영혼도 없는 남자 같아?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이요. 다 간이고 쓸개고 회사 갈 때는 빼놓고 간다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당신은 내가 월급만 받아오면 그리 살기를 바래? 간이고 쓸개고 다 빼놓고? 아니 누가 떼돈 벌어오래요? 지금 뱃속에 애는 커가는데 당장 다음 달이 막달인데 출산하고 나서 병원비며 이것저것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냐고요? 삿입에 거미줄 쳐? 걱정하지 마. 시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출산용품이며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마저도 시어머니께서 마련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임신 막달까지 배추 절이고 김치 버무려서 장사한 사람은 아마 나밖에 없을 거다 수키야. 옛날 얘기를 그렇게 들려주시는 시어머니셨고 평생을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사회성 떨어지는 시아버지를 큰 불평도 없이 무던하게 착하게 먹여 살린 사람, 그런 분이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남동생 대학 학비까지 본인이 감당해 주셨더랍니다. 그런 시어머니께서 암투병을 하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자식들만큼 서럽게 눈물을 쏟은 시아버지의 남동생이었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이렇게 험하게 가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숙부님 그만 고정하셔요.
그래도 어머님 통증에 많이 시달리지 않고 편하게 가셨어요. 그 누나보다 어떤 면에서 우리 친어머니보다 저에게 잘해주신 분이 우리 형수님이신데 제가 은혜 하나 갚지를 못했는데 이리 가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의 빈소 앞에서 누가 보면 친형제간이라 생각할 만큼 서럽게 오열하는 숙부님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장례식장에 친정엄마와 친정언니가 방문을 했다가 예, 숙희야, 저기 빈소서 저리 오열하는 사람 누구니? 분위기가 보아하니 숙희 시어머니 핏줄 같구나. 핏줄이 나 아닌 이상 저리 긴장이 끊어지듯 서럽게 울 리가 없지. 엄마, 저분이요, 저희 숙부님이세요. 뭐? 너희 숙부? 그럼 네 시어머니한테는 시동생이라는 말이잖니. 네, 시동생이 형수 돌아가셨다고 저리 서럽게 운다고? 물론 산 세월이 길면 정이 들어 그럴 수도 있다만 형수 떠났다고 저리 서럽게 우는 시동생도 처음이구나. 저희 시어머니가요, 숙부님 장가가기 전까지 많이 돌봐주셨대요. 친누나처럼. 하긴 네 시아버지 대신해서 대학 학비니 결혼 자금까지 네 시어머니가 뒷바라지했다는 소리 들은 기억이 나는구나. 돈 보태준 것도 보태준 건데 시어머니께서 살아생전 원체 정이 많으신 스타일이라 숙부님과도 아주 각별했던 모양이에요. 저희 시어머니가요, 자랑이 아니라 사업적으로 성공한 김치공장 대표님이셨고 또 인격적으로도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김치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모두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우러러 봤지요. 분기별로 고아원이며 복지관에 거액의 후원금을 내는 일도 모두 생전 시어머니의 뜻이었어요. 당신은 그리 소처럼 일해 남들 다 봐주면 뭐가 남아? 당신도 참 누구보다 배운 양반이 그런 말을 하시오? 이 시점에 그런 말은 왜 나오누? 신문 보니까 뭐 그런 말 자주 나옵디다. 노블리스 오블리 뭐라더라. 사람 참 그 쉬운 단어 하나를 몰라. 노블리스 오블리주. 맞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주. 돈 걱정하던 서러운 시절 지나 이제 먹고 살만해졌는데 이 정도는 나누며 살아도 돼요. 당신은 사업하는 사람이 어째 마인드가 그래?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는 말이 괜히 있겠어? 지금이야 당장 사업이 잘 되지만 사업이란 하향세도 있는 법인데 어쩌려고. 기부하고 남은 돈만 열심히 저축해도 앞으로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리고 먹는 장사 30년 넘게 해보니 초심과 정성만 잃지 않으면 고객도 우리를 안 떠난다는 걸 알아요. 참 언제부터 말이 그리 청산유수가 되었나? 살아생전 시어머니는 그런 멋지고 넉넉한 마인드의 소유자셨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지만 저는 늘 그런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마음속으로 많이 흠모했더랍니다. 시어머니의 시자만 들어도 몸서리 쳐지는 여자들이 많다는데 하나에서 10가지 경우가 바르고 인품이 넉넉한 시어머니셨기에 저는 그런 시집살이도 모르고 살았어요. 집안의 대들보이자 여장부 같은 존재가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그런데요, 대들보가 무너지면 집이 무너진다 했던가요? 문제없고 평탄했던 저희 집에 불화와 싸움이 시작된 것은 시어머니의 사고제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그게 무슨 되도 않는 말씀이세요? 안방에서 갑자기 남편과 시아버지가 언성을 높이는 소리가 들려와서 저는 화들짝 놀라 안방 쪽으로 갔더랍니다. 되도 않는 말인 건 대체 뭐냐? 어머님 사고제 치른 지가 언제라고 벌써 재혼 말씀을 꺼내세요? 저는 남편의 입에서 나온 재혼이라는 단어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갈까 하다가 사안 자체가 너무 민감하고 경악스러운 것이라 들어가지도 못하고 방문 앞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본의 아니게 엿듣게 되었죠. 너 지금 이 아비를 감히 훈계라도 하는 게야? 제가 어떻게 감히 아버지를 훈계하겠습니까? 저요, 아버지 평생 존경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발 앞으로도 제 마음 변치 않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네? 너 말본새 한번 이상하구나. 내가 재혼하는 일이 너에게 존경받지 못할 일이라도 된다는 거야? 누가 아버지 재혼 자체를 두고 나쁘다 했습니까?
무슨 일이든 타이밍이라는 게 있고 시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타이밍 찾고 시기 찾다가 황천길 가서 재혼하랴? 네 내 나이가 몇인 줄 알고 그런 망발을 하는 거야. 굳이 그런 걸로 변명하신다면 저도 할 말 없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아직 팔순도 안 되셨어요. 요즘 신문이다 방송이다 매일 100세 시대라고 떠들어대는데 무슨 살 날 얼마 안 남은 노인네처럼 그런 말씀하세요. 꼬연 녀석 같으니라고. 평생 지 어미 말만 잘 듣고 네 어미만 하늘 우러러 높게 쳐다본 네 녀석 심보를 내가 모를 줄 알아? 갑자기 그게 무슨 이상한 말씀이세요? 모른 척 시침이 뗄 생각 마라. 너 말은 안 했어도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집구석에 틀어박혀 신문 보고 책이나 읽는 날 평생 한심하게 생각해 왔다는 게 내가 모를 줄 알아? 제가 지금 아버지 재혼 반대하는 마당에 왜 그런 얘기를 갑자기 꺼내세요? 지금 이 일과 아버지가 평생 직업 안 가지신 게 무슨 상관이라고요? 왜 상관이 없어? 너 막말로 우리 집안의 경제권이 나에게 쥐어져 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네가 그리 시건방지게 나에게 훈수를 둘 수 있었을 성씨뿐이야? 아무리 아버지께서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더라도요. 네, 지금 시점에 재혼하신다는 건 자식된 도리로 쌍수 들고 반대했을 겁니다. 그런 말을 하더니 안방문을 박차고 나와버리는 남편이었습니다. 안방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대화를 듣던 저는 화들짝 놀라 일어섰고 말았죠. 씩씩대며 남편은 집 밖으로 나갔고 저는 걱정이 되어서 그런 남편을 헐레벌떡 따라 나갔더랍니다. 열쳐서 담배나 한 개비 피우려는데 왜 따라 나와? 여보, 아버님 재혼하신다는 말 정말이야? 들었으니 알 거 아니야. 정말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어.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저러시는 건지. 재혼을 하신다는 것도 믿기지 않지만 대체 재혼 상대가 누군데 그래? 제 질문에 갑자기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거렸다가 관두는 남편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더니 왜 많은 거야? 누구야 대체? 그건 나도 아직 몰라. 그렇지만 남편의 표정과 눈빛은 분명 시아버지의 재혼 상대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표정과 눈빛이었죠. 귀신을 속여라. 내가 당신이랑 산 세월이 얼만데 지금 거짓말하는 거 모를 것 같니? 수키야, 정세 엄마, 우리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자. 그런 말을 하더니 대뜸 잠바를 짚어 입고 밖으로 급하게 외출을 하는 남편이었어요. 중요한 말 하다 말고 어딜 가는 거야? 내가 아무래도 급하게 마무리할 일이 생각나서 그래. 미안하지만 다녀와서 얘기하자, 정세 엄마. 그건 그거고 대체 아버님 재혼 상대가 누구냔 말이야. 그거라도 좀 말을 해주고 가라고. 사람 답답해서 미치게 만들지 말고. 미안. 너무 급한 일이라서 그래. 내가 다녀와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당신에게 얘기해 줄게. 그 말을 남기고 뛰쳐나가듯 집을 나간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밤새 안녕이라던가요. 뭔가 못다한 말이 있는 것처럼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급하게 집을 뛰쳐나간 남편은 그 길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말을 하냐고요? 남편이 저에게 궁금함을 남겨두고 급하게 외출을 했던 터라 저는 그날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온통 신경이 다른 데 쏠려 있었죠.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두부를 썰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 전민철 씨 와이프 되십니까? 네, 제가 그 사람 아내인데 어디시죠? 전민철 씨가 지금 추락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오셨습니다. 지금 당장 땡땡병원으로 와주시죠. 네? 저희 남편이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겉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상태로 정신없이 병원으로 혼비백산 달려갔습니다. 저희 남편 지금 어딨나요? 지금 중환자실에서 수술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하고 위중하니까 일단 이 수술 동의서에 사인부터 해주시고요. 저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정신없이 사인을 하고 남편을 보러 갔습니다. 얼굴이 거의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붕대로 칭칭 감겨있는 상태의 남편이었죠. 우리 남편, 왜 얼굴도 안 보일 정도로 저렇게 붕대를 감아놓은 거죠? 출혈이 너무 심해서 압박 지혈 중입니다. 일단 응급수술 들어가야 하니까 자세한 말씀은 수술해 드리도록 하죠. 긴 설명도 없이 부랴부랴 병원 침상에 누워져서 응급수술실로 들어간 남편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아이들이 차례로 병원으로 도착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사달이야? 아범이요. 추락사고를 당해서 지금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엄마, 아빠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으실 거야. 아니, 괜찮으셔야지. 수술 들어가셨으니까 우리 손잡고 기도하자. 정이야, 정세야. 저는 무너지려는 마음을 겨우 붙들어 매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기도를 했더랍니다. 5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남편은 수술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남편 괜찮은 거죠? 수술은 다행히 잘 됐습니다만 경과는 좀 더 지켜보셔야 할 겁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간 남편은 사흘 밤낮을 사경을 헤매는 사투 끝에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요, 목숨은 건졌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남편이었어요. 선생님, 저희 남편 언제까지 저렇게 일어나지 못하는 건가요? 뇌사 상태는 아닙니다만 언제 깨어난다는 말씀은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럼 영영 저 상태로 못 깨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1%의 가능성이라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현재로선 뭐라 장담 못 드리겠네요. 자가 호흡이나 이런 건 괜찮은 편인데 신경 반응 속도나 이런 게 많이 느린 편이라 조금 더 지켜보고 추후 예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다리가 꺾여 푹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육교 위에서 추락사고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마침 그 근처에 CCTV가 고장나는 바람에 사고 당시의 화면을 확보를 못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육교 위에서 추락을 했다고요? 네, 처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을 때는 취객일 거라 예상을 했습니다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전혀 나오지 않아서 저희는 범죄의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어요. 범죄라니요? 우리 남편이 그럼... 몸이 불편한 분도 아니고 취객도 아니고 스스로 명을 달리할 만한 이유도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저희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게다가 사고가 나던 날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다고 집을 나간 사람이었고요. 당시 육교를 지나가던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라 일단 육교 근처의 정황들을 바탕으로 면밀 조사를 벌이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거길 비추던 CCTV가 고장났다면서요. 저의 질문에 난색을 표하는 경찰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억장이 내려앉는 절망 속에서 저는 정말이지 하루하루 기도하는 심정으로 버티고 있었어요. 오늘도 새벽 기도 다녀오는 길이냐? 네, 아버님. 새벽마다 교회 가는 거 힘들지 않니? 아니에요, 아버님. 저 기도라도 안 하면 정말 버틸 힘이 없습니다. 멀쩡하고 건강하던 남편이 갑자기 육교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사실 자체가 속상해 미칠 지경이었어요. 심지어 그날 남편과 싸움을 벌인 시아버지가 미울 지경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 정세 아빠 저러다 영영 못 깨어나면 어째요? 살다 어찌 이런 날벼락이 다 있어. 숙희 네가 딸들 중에 제일 복스럽게 잘 산다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엄마, 이러다 정말 제가 제일 박복한 딸이 되게 생겼어요. 하필 그날 시아버지와 언성을 높이다가 그 사람이 밖으로 급하게 나가는 바람에 그런 사고가 났다고요.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저희 시아버지가 재혼하신다는 말에 정세 아빠가 반대를 해서 둘이 언성을 높였거든요. 그 말다툼 끝에 무슨 급하게 해결할 일이 있다면서 집을 뛰쳐나갔는데 그 바람에 그런 사고를 당했고요. 아니, 네 시아버지 연세도 연세지만 네 시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재혼이라니. 사고제 지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시아버지가 그런 말 꺼내니까 남편도 너무 황당했겠죠. 저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시아버지가 미워 죽겠어요, 엄마. 네 말 듣고 보니 네가 그런 마음 안 들 수도 없겠구나. 세상 참. 물론 시아버지와의 다툼 때문에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인과관계는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감당하기 힘든 불행 앞에 그런 이성적인 사고가 마비된 것이 사실이었죠. 새벽같이 일어나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나머지 온종일 남편 병수발에 매달리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이러다 내가 병날 것 같다는 마음이 들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기 경찰서인데요.
사모님 당장 경찰서로 좀 와주십시오.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이게 무슨 기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민철 씨 사고 당시의 사고 정황이 찍힌 녹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주변 CCTV가 고장나서 녹화된 영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 사거리 맨 끝에 CCTV 하나가 정상 작동을 했더라고요. 좀 거리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사고 당시의 정황이 다 녹화가 되었고요. 이거 정말 운 좋은 케이스입니다, 사모님. 저는 깜짝 놀라서 한달음에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내친 김에 시아버지도 함께 모시고 경찰서로 함께 갔어요. 경사님, 저희 왔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이란 게 어떤 거죠? 수백억 자산가였던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요. 시아버지께서 재혼한다고 하자 결사 반대한 남편이 육교에서 추락한 채로 발견된 지 3주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CCTV 확보했습니다라는 경찰의 말대로 CCTV를 틀자 충격적 광경에 모두가 개거품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영상이 나왔길래 그런 반응들을 보였냐고요? 사고 당시의 영상 속에는 남편 말고도 아주 익숙한 얼굴의 여자 한 명이 떡하니 화면 속에 있더라고요. 아니, 저 여자는... 제가 화면 속의 여자를 가르치며 시아버지를 쳐다보자 갑자기 사색이 되며 표정이 백지장처럼 창백하게 변하는 시아버지였습니다. 순간 동물적으로 저는 불길하고 의심스러운 의혹이 더럭 생기는 게 사실이었죠. 정세아범이 왜 정 실장님을 만나고 계신 거죠? 그게 말이다. 시아버지의 대답이 나오기도 전에 경찰은 다음 영상을 재생했고 저는 더 경악하고 말았어요. 둘이서 한참 말싸움을 하며 실랑이를 하던 끝에 정 실장님이 저희 남편을 육교 아래로 세게 밀듯이 쳐버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말도 안 돼! 저는 남편이 추락하게 된 그 충격적인 순간의 영상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그만 경찰서 맨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더랍니다.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흐를 지경이었죠. 그래도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는 걸요. 아버지, 정 실장님이 육교에서 정세 아범 만나는 이유 아버님은 알고 계시죠? 저의 날카로운 질문에 아무 대답 못하고 고개를 푹 떨구는 시아버지였습니다. 왜 대답을 못하세요? 네? 정 실장 저 여자가 왜 정세 아범을 미냐고요? 아버님, 그 이유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 이미 이 사태의 진실을 다 알고 계셨던 건 아니세요? 아니다. 그건 정말 아니야. 정 실장이 정세의 아범 만나는 건 그래, 정 실장이 내 재혼할 여자였기 때문이다. 아니 아버님,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 김치 공장에서 20년을 일한 정 실장을요? 저 여자 살아생전 어머님과 의자매까지 맺으셨던 사람이라는 거 모르세요? 안다. 내가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디 그리 머릿속 정리처럼 딱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니. 그렇다고 만날 여자가 없어서 어머님 밑에서 일하는 부하 직원과요? 그리고 말이다. 맹세코 나는 정 실장이 전날 정세를 만났던 건 전혀 몰랐어. 믿어다오 정세 어머마. 그런 말씀을 하면서 서럽게 통곡하는 시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아들을 저리 잡아 먹을 줄 알았더라면 내가 채통을 지키고 참았을 텐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 거라는 건 전혀 생각을 못했다 어머마. 가슴을 탕탕 두들기며 괴롭게 오열하는 시아버지였습니다. 저 두 분은 마음은 짐작이 가는 바입니다만 일단 조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니 오늘은 일단 집으로 돌아가셔서 안정을 취하십시오. 조서 작성을 하러 내일 다시 경찰서로 오시고요. 후들거리는 다리를 겨우 진정시키며 저는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혼자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셨고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믿기지 않아 손끝까지 부들부들 떨려오더군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정 실장이라는 여자가요. 나이는 50대 초반으로 저희 시아버지와 거의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사람입니다. 나이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 실장과 저희 시어머니의 관계가 보통 돈독한 것이 아니었어요. 천 사장님, 사장님 아니었으면 저는 진작에 인생 포기했을 거예요. 인생 포기하는 게 뭐 그리 쉬운 일인 줄 아나? 저 20년 전에요.
천 사장님 처음 뵀을 때 완전 알거지나 다름없었잖아요. 슬아의 어린 아들의 아픈 노모에 돈은 없고 돈 들어갈 때는 많고 근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돈 나올 구멍은 없고 상심해서 안 좋은 선택하려는 절 구해주신 게 천 사장님이셨죠. 멀쩡한 여자가 추운 겨울에 강물에 들어가는데 그럼 안 말리고 백이요? 그때 괜히 저 구하신다고 천 사장님 물도 많이 먹고 한겨울이라 폐렴까지 걸리셨죠. 회복한 저를 아무 조건 없이 6개월 월급을 선불로 주시면서 고용해 주셨고요. 지금도 과거 얘기만 나오면 그리 눈물이 나오나 자네는? 그럼요, 천 사장님. 저 그때 갑을 받은 돈으로 우리 어머니 수술도 시켜드리고 아들 우유값도 해결하고 한 집안을 살리셨어요, 그때. 그런 인연으로 시어머니의 김치 공장에서 거의 시어머니의 수종 역할을 하며 20년 가까이 일한 사람이 정 실장이라는 여인이었죠. 두 분의 사이가 얼마나 각별했는지 유방암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처음 암 선고를 받은 사실을 털어놓은 사람이 정 실장일 정도였습니다. 그런 인연의 정 실장이 시아버지의 재혼 상대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고 정말 끓어오르는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여보, 좀 일어나 봐요. 그 엄청난 사실을 혼자서 알고 당신 어떻게 감당했던 거예요, 네? 저는 대답 없는 남편을 흔들어 깨우며 그런 말들을 쏟아냈더랍니다. 그런 사실을 알았으면 진작에 나에게 말을 했어야죠. 부부가 남도 아니고 일심동체라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사실을 속이냐고, 어? 저는 너무나 절절하고 답답한 마음에 의식 없이 누워있는 남편을 마구 흔들었답니다. 그때였어요. 어지러워 여보. 그만 흔들어.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더랍니다. 너무 속이 상하고 힘든 나머지 처음에는 제가 헛소리를 들은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희미하지만 다시 들려온 음성은 남편의 목소리가 분명했습니다. 미안해. 진작 말하지 못해서.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남편이었습니다. 당신 의식 회복한 거야? 어떻게 병원에 오게 됐는지는 기억나? 그럼 다 기억나지. 나 육교에서 떨어진 거잖아. 아니야? 그럼 왜 떨어졌는지도 기억나? 다 기억나. 남편은 의식을 찾은 후 다행히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깨어나자 경찰에서는 피의자 조사와 피해자 조사를 다시 면밀하게 하더군요. 여보, 정 실장과 아버님 관계 당신은 언제부터 알았어? 실은 우리 엄마 장례식 날 알았어. 뭐라고? 어머님 장례식 날 그런 엄청난 사실을 알았던 거야? 아니 어떻게? 뒤늦게 듣게 된 그날의 진실은 정말이지 경악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천 사장 명 달리했는데 우리 미래 빨리 결정하지 그래요? 지금 이런 날에 당신은 그런 말이 나와? 그럼 날더러 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하란 소리예요? 우리 관계 자그마치 5년이에요, 5년. 누가 그걸 모르나? 애들도 있고 내 체면도 있는데 여태 기다린 거 한 1, 2년 더 못 기다려? 1, 2년이라고요? 안 기다려보니 그런 소리가 나오죠. 기다리다 애가 다 타버려서 까맣게 돼버린 내 마음 같은 거 안중에도 없다 이거죠. 정 실장, 누가 정 실장 마음을 모른대? 우리 관계 떳떳하지 못한 건 사실이잖소. 집사람 저렇게 떠나버렸지만 지금 당장 우리 관계를 공표한다는 건 무리야. 그럼 언제 할 건데요? 천 사장님 살아있을 때는 언제나 천 사장님 눈치 보더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젠 자식 눈치 본다는 거냐고요? 그럼 어떻게 자식 눈치를 안 보게 했어? 더는 못 기다려요. 저도 사람이고 저도 여자예요. 당신만 보면서 죄인같이 기다린 세월이 5년이에요. 우리 나이에 5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짧은 시간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요. 정 실장, 기다리는 김에 조금만 더 내게 시간을 줘, 어? 아니요. 더는 못 기다려요. 천 사장님 돌아가신 마당에 이혼이니 재산 분할이니 골치 아픈 문제도 이제 하나 없는 거 아닌가요? 그거야 그렇지만 그러니까 빨리 아드님 내외에게 말씀하시라고요. 저와 결혼한다고요. 사구제까지예요. 저 더 이상은 못 기다리니 그리 아시라고요. 그런 말을 하면서 야멸차게 장례식장 로비를 걸어나가는 정 실장이더랍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아주 늦은 시간이었고 잠깐 눈을 붙였던 남편이
화장실에 간다고 로비에 나갔다가 우연히 정 실장과 시아버님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던 겁니다. 당신 그런 엄청난 사실을 알았으면서 왜 내게는 이런 방구 언제조차 안 했던 거야? 너무 쪽팔려서 그랬다. 쪽팔리다니 당신이 왜... 우리 아버지 치부를 웬만하면 덮고 가고 싶었어. 당신에겐 일단 비밀로 하고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했던 거고. 그런 말을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남편이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정 실장과 재혼하는 것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겠다고 마음 먹었었어. 돌아가신 엄마 생각해서라도 그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결국 서러운 오열을 터뜨리는 남편이었습니다. 그 억장 무너지는 마음이 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저는 오열하는 남편을 안아주며 위로해 줄 수밖에 없었죠. 여보, 죄를 지은 자는 하늘이 알아서 벌해준다더라. 미약한 인간은 그래서 누굴 미워할 필요도 증오할 필요도 없대. 정 실장이나 아버지나 솔직히 사람으로 안 보인다.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를 그런 식으로 배신할 수가 있니? 인두껍에 탈을 쓰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 어머니께서 어떤 고생을 해서 일군 사업체인데 그런 곳에서 강산이 2번 바뀔 동안 일을 해놓고 어머님 수족처럼 행세해놓고 뒤에서 그런 배신을 하다니. 난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가 더 용서가 안 돼. 어떤 면에서? 평생 룸펜으로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했어. 몸이 붉거나 어디가 아픈 분도 아니면서 엄마는 종일 김치 공장서 고생하시는데 늦지막히 낮잠 자고 신문 5종 돌려 읽고 동네 도서관 다니며 입 바른 소리 나는 아버지 인생. 나 솔직히 별로였어. 여보. 그러면서 서울대 출신이라고 엄마 무시하고 엄마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자고 작은 아버지 공부에 장가까지 보내면서 늘 당당한 아버지가 미웠어. 그래도 아버지니까 어머니가 감수하는 부분이니까 나는 그런 것에 불만 가질 자격 없다 그러고 덮었는데. 여보, 당신 심정 나 다 이해해. 그런 어머니를 배신하다니. 이건 같은 남자로서도 정말로 용서가 안 되는 일이라고. 알고 보니까요, 그 정 실장이라는 상간녀는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암에 걸린 것을 알고 더 시아버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드리는 거 많이 고민했는데요. 이왕 그런 사태 벌어진 거 저희도 다 이제 아니까요. 정 실장이요, 천 사장님 암 선고 받으신 거 안 후에 대놓고 사장님 바깥 어렵게 꼬리치고 다녔다는 거 공장 사람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옛말에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던가요? 공장 직원들, 알만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와 저희 가족만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정 실장이라는 상간녀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고 죄질이 엄청 불량했기에 중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한동안 바깥 구경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여보, 당신 그 정 실장이란 여자 만날 날 육교에서 어쩌다 그런 일 당한 거예요? 그 여자 찾아가서 아버지랑 헤어지라고 말했어. 그런데 내 말 듣지도 않고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랑 재혼하겠다는 거야. 뻔뻔하기도 하지.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고? 그런 말 할 여자였음 애초에 그런 일들을 벌이지도 않았겠지. 그런데 왜 그 여자가 당신을 민 거예요? 당장 아버지와 헤어지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녹음 파일 푼다고 했어. 아니, 당신이 무슨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었는데? 장례식장에서 장 실장과 아버지 관계 알고 나서 난 정 실장이라는 여자에 관해 뒷조사를 좀 했었어. 당신이? 심부름센터 통해서 뒷조사를 좀 했는데 여기저기 채무도 많고 남자 관계도 은근 복잡하더라. 당장 안 헤어지면 아버지에게 이런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하니까 날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그만해. 당신도 놀랐겠지만 나 아직도 그날의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났다고요. 미안해. 당신이 물어봐서 난 말해준 것뿐이야. 어떻게 그런 끔찍한 여자와 아버님은 미래를 도모할 하셨던 걸까? 젊은 여자가 작정하고 덤비면 돌부처도 아니고 유혹에 안 흔들린 남자 몇 안 된다더라. 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 안 그럼 아버지가 용서가 안 돼. 그런 말을 하면서 얼굴을 구기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의 심정이 이해가 가는 바여서 저는 더 이상 남편의 앞에서는 시아버지 험담을 하는 것을 자제했습니다. 그 정 실장이라는 여자의 실체가 까발려지고 형무소에 갇힌 범죄자 신세가 된 것만으로도
어찌 보면 시아버지는 충분히 벌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정정하고 특별한 성인병 하나 앓지 않던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거였어요. 내 CT 결과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약물 치료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어느 날 갑자기 동네 약국에 가셨다가 집을 찾아오지 못한 시아버지셨습니다. 그날요,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대뜸 시아버지께서 전화가 오셨더랍니다. 애미야, 지금 바쁘니? 아니요, 아버님,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그럼 설거지 마치고 미안해도 요 앞 삼거리 약국 앞으로 날 좀 데리러 오겠니? 네? 어디 불편하세요, 아버님?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집에 가는 길이 도통 생각이 나질 않는구나. 전 이상하게 생각하며 시아버지를 모시러 갔더랍니다. 그 후로 시아버지 인지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어요. 하루가 다르게 기억력이 흐려져가고 감정 기복도 심해지는 시아버지셨죠. 이상하다 생각한 저와 남편은 시아버님을 모시고 치매 검사를 받았던 겁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후로 시아버지의 증세는 나날이 심각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는 집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증세가 심해졌어요. 남편과 저는 고민 끝에 시아버지를 시설이 좋은 요양원에 보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조금 더 집에서 돌봐드려보고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야. 이러다 정말 아버지 미아되는 사태 올 것 같다. 힘이나 속도로 당신 아버지 제어 안 되잖아.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회사 관두고 아버지 케어할 수는 없는 노릇이야. 당신도 김치 공장 일 시작해야 하고. 사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요, 김치 공장 경영을 제가 이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비치셨습니다. 저 역시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고 약속했었는데 집안에 그간 시끄러운 변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공장 일에 손을 아직 못 대고 있는 상황이었죠. 시아버지는 그렇게 치매 케어로 유명한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요,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저도 못 알아보고 남편도 손주들 얼굴도 못 알아보시면서 유일하게 알아보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다름 아닌 돌아가신 시어머니셨답니다. 거실 가운데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여보, 거기 어디야? 나 밥 좀 차려주지 그래. 그런 말을 하는 시아버지셨죠. 어떤 날은 기억이 흐릿하게라도 돌아오면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찾으며 서럽게 울곤 하는 시아버지셨습니다. 미안해 미처럼 엄마. 내가 복에 겨운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어. 그렇게 울다가 또다시 저도 남편도 못 알아보는 상태로 돌아가곤 하시는 시아버지셨죠. 시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고 난 뒤 저는 김치공장 사업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가정주부로 지내긴 했지만 틈날 때마다 공장 일이나 김치 담그는 레시피에 관해서는 시어머니를 통해 철저하게 전수를 받은 터였죠. 초심을 잃지 말고 본질에 충실하게 김치를 담그는 것. 시어머니의 경영 철학이 그것이었고 저는 그 철학에 반하지 않는 사업을 꾸려가고자 하루하루 이를 악물고 공장 일에 매달렸습니다. 제가 음식 솜씨고 좋은 편이고 평소 손끝 야물다는 말을 많이 듣는 편입니다. 아이들 이유식도 다 손수 해먹였고 집에서 살림하며 지낼 때는 아이들과 남편 식사를 거의 매 끼니 제가 손수 차려서 해먹였지요. 그러다 보니 김치 공장 일이 제 적성에 잘 맞았습니다. 물론 사업이란 건 요리만 해서는 되는 일은 아니었지만 종일 김치를 담그면서도 저는 재미없거나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거랍니다. 제가 공장을 이어받고 1년 정도가 지난 후에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만큼의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매출을 처음 달성한 날, 저는 직원들 전체를 대동하고 기분 좋게 회식을 했더랍니다. 최근에는 동남아 쪽에 김치 수출 판로를 뚫게 되었고 그 사업 판로가 다달이 매출 실적을 고공행진시켜주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서 최근에는 의미 있는 일도 하나 더 시작했어요. 여보, 어머니 살아계실 때 고아원이며 복지관에 기부를 많이 했었는데 이참에 어머니 이름 딴 장학재단 하나 만들려고요. 일이 너무 거창하고 커지지 않겠어? 어머님께서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 후회 없이 살아왔다 자부하는데 딱 하나 후회되는 게 배움이 짧아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기별로 매출 늘 때마다 일정 금액씩 모아서 어머니 이름 딴 장학재단에 넣고 목표 금액이 모이면 아프리카 같은 데 학교 하나씩 지어주려고요.
그거 너무 멋지고 좋은 생각인데. 나 살아생전에요. 어머니 이름 딴 학교 한 10개쯤 지어주는 게 목표예요. 당신 하는 거 보니까 딱 젊은 시절 우리 엄마 보는 것 같다.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네 정말. 그거 나한테는 너무 듣기 좋은 칭찬인데요. 돈을 아무리 힘들게 벌더라도 그 돈을 쓸 때는 폼나게 쓸 줄 알아야 한다. 살아생전 시어머니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가끔 저와 딸아이를 데리고 백화점 쇼핑을 가거나 어디 식당에 외식을 가면 직원들에게 늘 팁을 건네곤 하던 시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 다른 돈은 아끼시면서 직원들 팁은 안 아까우세요? 큰 돈 버는 사람들도 아니고 힘들게 벌어 힘들게 먹고 사는 젊은이들이잖니. 나 역시 힘들게 돈 벌어봐서 저 시기에 뼈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돈 버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쓸 때는 이렇게 폼나게 쓸 줄도 알아야 해. 김치 공장 일이 솔직히 녹록하고 만만한 것이 아니랍니다. 김치 담그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또 직원들을 진두지휘하고 통솔하는 일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죠. 고객들이 가끔 컴플레인이라도 걸어오면 그날 밤 잠은 다 잔 거고요. 그래도 살아생전 시어머니의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 각오를 다져보곤 합니다. 폼나게 돈 쓰기 위해서 저는 오늘 하루도 열심히 파이팅 하려고요. 어떤 목표 없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김치공장 일에 열을 올리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께서 오래전부터 사업 기반을 닦아놓으신 탓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건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했던가요? 피땀 흘려 돈을 벌고 그 돈을 폼나게 쓸 때의 짜릿함이 어떤 건지 이제는 저도 알아버려서 CEO로서의 만만치 않은 무게를 내려놓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도 멋진 목표를 향해 신나게 질주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해 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